자, 다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박정희 시대부터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박정희 시대 때 경제 발전을 시작을 하죠. 이때 여러 가지 좀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가 좀 먹고 살기 괜찮아진 그런 시대였었는데, 그만큼 다른 나라는 200년, 300년 걸쳐서 이루어진 성장이었었는데 우리나라는 30년 만에 이루었기 때문에 그만큼 부작용이 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특징들과 어떤 성장을 이뤘는지, 그리고 그 부작용은 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은 경제를 이제 항상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박정희 정권에서. 그래서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나서 정당하게 권력을 차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경제 성장을 항상 강조를 했었고, 이때 경제 성장을 할 때는 음, 경제 성장을 정부 주도로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추진하게 됩니다. 일단 정부가 주도를 했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 기업체가 주도를 하거나 어떤 기술 발전을 이뤄서 민간에서 주도를 하는 그런 측면들이, 특히 영국이나 아니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당시 국내 이제 사람들이 돈이 없단 말이에요.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1960년도에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성장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도 살 구매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수출을 굉장히 중요시했었습니다. 수출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많이 팔자.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우선주의 정책을 펼쳤었고, 이를 위해서는 좋은 물건을 싸게, 그리고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임금 정책에 시달리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돈을 조금 주고, 그다음에 곡식의 가격을 낮춰서 농민들에게도 돈을 조금 주면서 다른 물건을 만들 때 가격을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예를 들어서 신발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신발을 만들면은 노동자들에겐 돈을 얼마 안 줘. 대신에 신발 가격이 싸지겠지. 그러면은 수출이 잘 될 거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통해서 수출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요게 부작용을 낳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받지 못하고, 혹은 농민들이 돈을 많이 받지 못하고서 계속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게 돼서 전태일 사건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전태일 사건이나 한평 고구마 사건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 2차와 3, 4차에 걸쳐서 총 5년씩 진행이 돼서 총 한 20년 정도로 진행이 됐었죠. 20년 정도로 진행이 됐었는데, 당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우리나라는 기술력도 없고, 뭐 공장 같은 거 지으려고 해도 재료 같은 것도 많이 없고 해서 외국한테 돈을 빌려와 가지고 이걸 사기 시작합니다. 외국 기술이나 아니면 외국의 어떤 그런 건설 기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죠. 근데 당시 외국 돈이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경제개발 자금 확보를 위해서 한일 협정이나 베트남 전쟁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온다고 했었죠. 예전에 봤었지만은 김종필이 일본에 가서 오이라랑 비밀 회담을 해가지고 무상으로 3억 달러만 받아왔었다. 근데 이게 많이 받은 건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시민들이 반대 운동을 했지만 결국은 그 반대 운동을 진압하고서 처음 협정을 시작했었던 62년도 이후에 3년 만에 한일협정을 체결해서 돈을 일본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전 파병을 통해서 미국한테도 돈을 받아오죠. 미국한테도 돈을 받아왔었고, 그다음에 이것도 잠깐 전에 본 적이 있었지만은 당시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진 공산주의 국가인 동독과 자본주의 국가인 서독으로 나뉘어진 상태였었는데, 우리가 서독에 광부랑 간호사를 파견해서 또 여기에서 달러를 지원을 받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국제시장 영화에 나오죠. 이 내용들이 다 국제시장 영화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외국 자본을 도입해서 시작하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기술이 없어. 뭐 아는 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는 대부분은 노동력 집약 산업.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만들기만 하는 거야.
신발이나 의류나 가발 같이 특별한 기술 없이 손으로도 사람들 손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업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었던 60년대에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기술이나 큰 자본, 큰 걸 만들 수도 없어. 그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신발, 뭐 옷, 가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돈을 조금씩 우리가 모으기 시작합니다. 노동 집약적, 노동력만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 경공업은 가벼운 제품들을 만드는 공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돈이 조금씩 이제 모이기 시작하자 이제 한 60년대 중반부터는 시멘트나 정유산업 같은 것을 육성을 하면서 사회 간접 자본, 그러니까 도로나 아니면 수도관, 전기 같은 그런 시설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걸 도로 같은 게 뚫려야지 이제 아무래도 수송이나 운송이 빨라지기 때문에 경제 개발에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60년대 말에 경부고속도로를 완공하게 되죠. 여기 보면은 경부고속도로가 개통 기념식을 가지는 모습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을 하고 꽤 잘 됐었습니다. 60년대 초반에는. 60년대 초중반에는 꽤 잘 됐었는데 60년대 말에 약간 경기 침체가 오게 됩니다. 왜냐면 이때 좀 환율이 약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우리가 빌린 돈들, 외국에서 빌린 특히 아까 일본한테 빌린 돈만 해도 몇억 달러 요게 한 5억 달러가 됐었단 말이야. 이런 거를 갚아야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환하는 부담이 증가해서 경제가 60년대 말에 약간 침체되기 시작을 했었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이때 창원 마산 일대에 공업단지를 조성합니다. 마산 일대에 자유무역단지를 조성을 해서 세금도 뭐 좀 깎아주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도를 해서 외국인의 돈을 우리나라에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요 60년대 말에 경기 침체 때문에 기업들이 돈을 갚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업들한테 금융특혜 83조치라고 해서 니네 돈 당분간 안 갚아도 돼 라고 83조치라는 특혜를 내려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치를 그러니까 당시 기업들이 사채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사채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린 기업이었는데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경제가 안 좋아져서 내가 갚을 돈이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다가 이 기업의 사장들이 대통령을 찾아가요. 우리 지금 기업들 다 망하게 생겼다. 돈 못 갚아가지고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돼가지고 돈이 없어서 돈을 못 갚는다 라고 대통령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니까 대통령이 그래? 기업이 망하면 안 되지. 그럼 경제 안 좋잖아. 그래서 니네 당분간 돈 갚지 마라고 해가지고 83조치라는 걸 내립니다. 8월 3일에 대기업들은 돈 안 갚아도 돼. 만약에 돈을 받고 싶은 그런 사람, 사채를 빌려줬는데 돈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 돈의 출처가 어딘지 밝히면은 갚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근데 당시 사채는 대부분은 좀 검은 돈들, 부정부패하게 얻은 돈들이 많았었고 이걸 대기업이 끌어다가 써서 경제 발전을 자기들 기업을 부풀리는 데 썼기 때문에 그 검은 돈을 밝히고서 돈 갚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돈을 당분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83조치라는 걸 내립니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돈 안 갚아도 돼. 라고 대기업한테 특혜를 내려주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정경유착이 심화가 되죠. 우리나라 경제에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인들이 서로 착 달라붙어가지고 정치인들은 뇌물을 받고 경제인들은 이런 83조치 같은 특혜를 받으면서 83조치는 좀 중요하게 표시합시다. 83조치 같은 특혜를 받으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다 해먹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어쨌든 이런 60년대 말의 위기 상황을 자유무역 단지와 그리고 83조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대로 갑니다. 70년대에는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거는 유신 독재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72년도부터 유신 독재가 시작되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모든 경제 정책이 유신하고 약간 연관되는 그런 정책들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약간 그런 점들이 좀 있습니다.
나라 경제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유신 독재를 해야 된다. 혹은 유신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잘 살려야 된다. 뭐 그게 거의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루어졌던 시기였었는데 1, 2차 경제개발 계획 때는 노동력만으로만 만들 수 있는 의류, 신발 같은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해서 돈을 어느 정도 국가가 벌기 시작하니까는 이제 좀 큰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 경공업이라는 건 조그만 걸 만들었었는데 이제 좀 돈이 모여가지고 큰 중화공업을 직접 육성하기 시작을 하죠. 이때부터는 이제 노동력만이 아니라 자본 집약적 산업이 중심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60년대 1, 2차 때는 그냥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것만 만들었어. 그때는 이제 기술도 없었고 우리가 돈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때는 3, 4차 때는 돈을 막 퍼부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큰 물건들, 예를 들어서 기계, 제철, 조선, 배, 자동차 이런 것들을 육성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을 육성했었던 공장이 우리나라 경상도, 경상남도 특히 경상남도 해안지방의 포항, 울산,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장을 짓습니다. 여기 포항, 울산,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장을 짓게 되죠. 요거를 남동 임해 공업지역이라고 여러분들 지리 배웠었으면 지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포항, 울산,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계, 뭐 제철, 석유, 화학, 조선, 자동차. 여기 특히 울산은 현대 조선업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경상도 해안지방에 이런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고 왜 하필 경상도 지방을 육성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이 많긴 하지만은 박정희의 고향이 여기 구미 대구 지역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당시 전력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싸게 지을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해서 싸게 짓는 게 아니라 전력 생산 비용이 쌌던 다른 것보다는 쌌었던 원자력 발전소가 요 경주와 포항 지방에 집중적으로 조성이 됐었고 이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돼서 예전에 포항 지진이 일어났었죠. 포항 지진이 일어나서 수능이 중지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 3년 전인가 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실험을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주변 지형에 문제가 생겨서 지진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한다 만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게 가성비가 좋아. 처음에 지을 때만 조금 비싸고 나중에는 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요걸 아직도 없애지는 못하고 있죠 지금. 근데 지금 정부에서 없앤다고 했는데 아직 못 없앴어. 아직 못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기념식까지 하게 되죠. 수출 100억 달러 기념식 사진 없나? 없네. 100억. 수출 100억 달러 기념식 사진 100억 불 수출의 날이 있죠. 수출 100억 불 기념 사진. 우리가 경제개발 처음에 시작할 때는 1억 불도 안 됐었어. 1억 불도 안 됐었는데 불과 10년 만에 100억 불이라는 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수출량이 늘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화공업 비중이 경공업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70년대 말쯤에는 그리고 이때 그 유명한 포스코가 지어지게 되죠. 여기 포항 종합제철 주식회사 같은 것들이 지어지게 됩니다. 포스코 여기 보면은 포항 있죠. 포항제철, 포항 기계제철 같은 것들이 지어지게 된다. 울산의 조선업 공장 같은 것들이 조성이 되고 여기는 안 중요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꽤 많은 성과를 이뤘었는데 여기 밑에서부터는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 경제개발 와중에 두 번의 석유 파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73년도랑 78년도에 오일 쇼크라고 해서 기름값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오일 쇼크 때는 우리가 건설업체들을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뭐 그런 데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일을 시켜서 오일머니 획득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동이 석유가 많이 나는 지역이었었죠. 예, 이런데 건설업체들을 진출을 시켜서 뭐 기름에 관련된 협상도 했었고 그 다음에 두바이나 뭐 그런 데 진출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그쪽에 이제 달러들을 많이 끌어오는 방식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석유 파동 78년도 박정희 정부 때 말기 때입니다. 말기 때는
이것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중화학공업에 대해서 너무 이제 중복 투자만 했었어요. 그전에는 너무 과잉 투자를 하다 보니까는 쓸데없이 여기에 돈을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중화학공업 성장이 어느 정도 이제 일어나고 나서는 여기서부터는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그래도 계속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경제에도 별로 큰 좋은 영향이 없었다 보니까는,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생겼었죠. 물가가 폭등하거나, 국가 재정이 타격을 입거나 해서 70년대 말에는 완전히 경제 위기가 왔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돼서 부마 민주항쟁이나 YH 무역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은 그 YH 무역 사건 때문에 김영삼이 제명돼서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박정희가 그 와중에 암살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성과로는 고도의 경제 성장,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증대가 됐습니다만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다른 나라가 200년 동안 했던 걸 우리는 2, 30년 만에 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겠죠. 아까 얘기했었던 일단 첫 번째, 저임금 저고가 정책입니다. 즉 노동자와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를 해서 싸게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했었단 말이야. 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물건들이 싼 맛에 잘 팔리기는 했었지만은 우리 농민과 노동자들이 경제 성장의 어떤 혜택을 입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아까 기업 같은 데는 빵빵하게 지원을 해줬지만은 노동자, 농민들은 굉장히 많은 희생을 당했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졌었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남동 지방에만 모든 공업시설을 편중시켜서 집중 육성을 했었기 때문에 영남 지방은 성장을 하는 반면에 그 외 지방, 강원도나 아니면 전라도 지방 같은 곳들은 성장을 하지 못해서 농촌 상태로 머무르게 되는 지역 간의 격차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지역 간의 격차도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었던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격차가 굉장히 심해져서 이촌향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도시 문제, 사람들이 이제 농촌에는 이제 공장 같은 게 없으니까 다 도시로 몰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도시 문제, 주택, 교통, 인구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이었던 주택 문제는 요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건데, 당시 서울이라는 도시에 농촌 인구들이 막 몰려가지고 공장에서 취직을 했었어요. 서울의 공장들에 취직을 하니까는 서울의 인구가 너무 많아졌고, 판자촌 같은 것들을 짓고서 그냥 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걸 박정희 정부가 여기에서 너무 많이 몰려 사니까는 별로 보기 안 좋다 해가지고 광주, 지금의 성남시입니다. 성남시에다가 사람들을 쫙 옮겨놨어요. 그냥 강제로 이주를 시켜놨는데, 이주된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는 여기 성남시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텐트만 그냥 몇 개 지어줬었고 그냥 여기서 살라고 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서울에다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당시 서울에 가는 버스도 하루에 한두 대가 정도밖에 없었었어. 그래서 버스에 사람들이 낑겨 타고 위에 타고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힘들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여기 아무런 시설도 없다 보니까 화장실도 없어. 그래서 여기 아무데나 그냥 막 싸는 거야. 아무데나 막 싸면 비 오면은 이게 텐트 안으로 다 흘러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병에 걸리고 전염병이 돌고 해서 그냥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제일 문제는 뭐였냐면은 물이 없어. 물과 식량이 없으니까는 사람들이 그냥 굶어 죽고 서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당시 광주 대단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강제로 이주시킨 것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살 수 있게 좀 해달라라고 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결국은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당시 서울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박정희 스타일은 이런 거 안 들어주죠. 다 잡아가지고 재판 때려서 유죄 때려버립니다. 이런 게 주택 문제, 대표적인 주택 문제. 그리고 교통, 지금도 서울 교통난은 심각하죠. 인구 문제 같은 것들을 너무 이제 당시 서울 인구가 편중되기 시작을 하니까는 굉장히 인구 문제도 심각해집니다. 농촌은 또 농촌대로 문제가 심해지죠. 농촌 문제가 심해지고 노동자 문제가 심해지는데, 이 농촌 문제와 그리고 노동 문제는 좀 이따 밑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주도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정경유착이 심해져서 특정 기업들이 성장을 했었고, 재벌 중심의 어떤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재벌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다른 나라도 대기업, 애플이나 뭐 그런 대기업 같은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온 가족이 중심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도 하고 식료품도 하고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통틀어 가지고 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의 재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재벌이라는 단어가 번역될 때는 재벌이라고 얘네들이 읽습니다. 영어로. 요 재벌이라는 개념은 그만큼 이제 큰 대기업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큰 대기업이라고 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걔네가 다 하는 거야. 심지어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동네 구멍가게도 대기업의 편의점들이 다 먹었죠. 선생님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 동네 구멍가게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고, 외국에도 지금 나가면 구멍가게가 아직 살아있어요. 각 지역의 조그마한 업체들이 아직까지 활성화가 돼가지고 각자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다 대기업이 먹었어. 편의점, 저 구멍가게를 편의점이 먹었었고, 그다음에 요즘 뭐 카카오 업체가 미용실을 한다고 하기도 하죠. 미용실도 한다고 하고 해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재벌들이 다 차지를 하게 되니까는.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점들이 있는 문화가 재벌 중심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벌들은 좀 이렇게 큰 산업들을 해야지. 큰 산업들을 해야 되는데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아이스크림 가게까지 재벌들이 다 가져가니까는 좋지 않죠. 그다음에 구조적인 취약성. 우리가 외국 자본을 처음에 빌려와가지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외국 돈을 나중에 어떻게 갚아야 될 거라는, 외국 자본을 어떻게 갚아야 되냐라는 부담이 항상 만성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터지게 된 문제가 바로 IMF입니다. 우리는 항상 외국 돈을 빌려와가지고 경제 개발시킨 다음에 수출을 해서 돈을 갚는 그런 형식으로 경제 개발을 해왔었는데 빌려온 외국 돈이 IMF 때 갑자기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뛴 거야. 그러다 보니까 1억을 빌려왔으면 그게 2억으로 뛰어버리고 10억을 빌려왔으면 20억으로 뛰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IMF 사태라고 보면 됩니다. 요게 IMF의 이런 위험성이 이미 박정희 정부 초기 때부터 내재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무역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는 다른 나라에서 장사가 안 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하는 거야. 그래서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심해졌었다. 외채 부담이 증가했었고 대외 의존도가 심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외채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죠. IMF 이후에는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와가지고 이렇게 뭐 기업 경영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대외 의존도가 심화된 거는 최근까지도 그랬었는데 특히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심했었죠.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심했었고 특히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심합니다만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지금 어느 정도, 얼마 전에 무역 분쟁으로 그 문재인 정부랑 아베 정부랑 싸워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일본한테 거의 독립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아직까지도 좀 심하다. 그 다음에 그 외 기타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특히 뭐 농촌 문제가 굉장히, 다른 공장 같은 곳들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었어요. 특히 남동임의 공업 지역 같은 공장들은 잘 개발이 돼서 성장하고 있었고 도시들은 성장하고 있었는데 농촌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없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임금 그리고 저고가 정책을 썼었기 때문에, 농촌이 쌀을 팔아도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서 그래서 농촌이 굉장히 궁핍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실시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마을 운동. 근데 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이제 농촌이 지금 못 살고 있는 거는 니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농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야 그런 거야 라고 강조를 하면서 당시 박정희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은 근면자조 협동이라는 세 가지 슬로건을 강조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 서로 돕고 그다음에 서로 돕자. 자조라는 것은 자기 일을 스스로 돕자. 그리고 서로 돕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야. 아침에 6시 되면은 새마을 운동가라는 게 마을, 동네, 농촌에 퍼집니다. 노래가 퍼지면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래서 근면자조 협동이라는 걸 강조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일하는 거야. 열심히 일하고, 잘 일한 동네에는 이렇게 시멘트도 국가가 남는 걸 지원해 줬었어요. 이거 당시 중화공업에 중복 투자를 해가지고 남았던 시멘트를 좀 잘
새마을운동에 잘 동참했던 농촌에게는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농민들이 요거 시멘트 받아가지고 요 도로 포장도 하고 그다음에 초가집도 약간 좀 그 시멘트 집으로 바꾸고 하는 식으로 해서 농촌을 정비하는 사업을 했었던 게 새마을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야, 도시에는 공장이랑 막 기계랑 그런 거 빵빵하게 지원해 주는데 농촌에는 시멘트만 그냥 딱 하나 딸랑 던져주고서 열심히 하라는 거야. 뭐 잘하는 농민들 불러가지고 박정희가 이제 인사해주고 표창장 주고 하면은 이제 농민들은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우리 대통령님께서 나한테 인사를 해줬어요. 사진 한 장을 이제 집에 걸어놓고 갑오로 쓰는 겁니다. 이게 농촌에 해준 박정희의 지원의 전부 다였어. 근데 아까 봤지만은 여기는 공장 막 엄청나게 큰 공장 빵빵하게 지어줬잖아. 도시에는 집도 많이 지어주고 했었는데 농촌에는 이런 게 거의 고작이었던 운동이 새마을 운동인데 이걸 박정희가 되게 잘 했어요. 농민들의 어떤 그런 심리를 잘 이용을 해서 열심히 일하자라는 그런 운동을 전국적으로 퍼뜨립니다. 그래서 당시 열심히 일하자라는 거는 국민적인 운동으로 확대가 돼요. 새마을 정신으로 일하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적인 운동으로 확대가 되고 특히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유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도 이어져서 유신 독재 체제에도 유지가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박정희는 유신 헌법으로 바꾸면 나라가 소득이 뭐 1,000만 불이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경제 개발에 이득이 될 거라고 선전을 했었는데 이 새마을 운동도 유신 독재 체제에 이용이 됩니다. 딱 70년대죠. 여러분들이 그 70년대 유신 독재 시대 경제 정책과 60년대 유신 이전의 경제 정책을 좀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남동임의 공업단지 조성할 때도 유신을 굉장히 강조했었고 유신의 체제에 따라서 나라를 좀 새롭게 탈바꿈시키자. 새마을운동이라는 것도 말 그대로 새롭게 바꾸자는 거잖아. 새롭게. 유신은 정치를 새롭게 바꾸자. 새마을운동이라는 건 농촌을 새롭게 바꾸자. 그리고 여기 중화공업단지 이거는 공장을 새롭게 바꾸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특별히 지원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농민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증가하기는 했었지만 생산량이 증가하긴 했었지만 농민들에게 막 엄청나게 큰 이득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특히 당시 함평이라는 동네에서 농협이 농민들에게 고구마를 좀 우리가 많이 사갈게 라고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못 지켜요. 그래서 함평의 고구마가 막 썩어가는 그런 사태가 76년도에 벌어지게 되는데 농민들이 이때부터 자기들이 이제 단체를 조직을 해서 우리 고구마 피해 보상하라 라고 해서 단체 운동을 해가지고 결국 피해 보상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때부터는 농민 운동이 조금씩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농민 운동과 더불어서 노동자들의 운동도 활발해지죠. 특히 아까 저임금 정책과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에 하루에 굉장히 많은 이제 노동자들이 빵 한 조각도 제대로 못 사 먹고서 하루에 15시간, 16시간을 일했었기 때문에 병에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전태일이라는 당시 청년이 근로기준법은 당시 8시간 이상을 일을 못 시키게 했었는데 이걸 지키는 공장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전태일이라는 학생이 분신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당시 노동자들이 일을 했었던 작업 환경입니다. 이게 영화로 만들어진 화면인데 보면은 허리를 제대로 못 펼 정도로 낮은 천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얘네가 16, 15, 뭐 17, 18 그런 애들인데 대부분은 폐병에 걸리거나 여기 안에 옷 만드는 공장이니까는 먼지가 많아서 폐병에 걸리거나 허리가 벌써부터 굽어 있거나 그리고 생리가 이제 파경되는 그런 이런 학생들도 생기게 돼서 전태일이 이걸 보고서 이 여자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이상 일을 못 시키게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휴일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키는 공장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호소를 했는데 들어주는 데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고서 결국은 근로기준법 법전을 들고서 자기가 분신 자살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실태를 알립니다. 전태일은 당시 이 사건으로 사망하게 됐었고 이를 계기로 해서
전국에서 이렇게 여자애들이랑 노동자들이 힘들게 사는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노동자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만 박정희는 이걸 그대로 두지 않고 탄압했었고 특히 YH 무역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유신 체제가 무너지게 되죠. 밑에 빈칸 봅시다. 박정희는 경제 성장을 통해서 정권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했었고 100억 달러는 3, 4차 때, 그다음에 중화공업은 3, 4차 때 베트남 파병이 아니라 중동 오일머니를 통해서 특수를 1차 석유 파동을 극복했었고 박정희 정부는 기업한테 금융특혜를 제공했었죠. 그다음에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노동자들의 환경이 개선되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주로 특히 경상도 지방을 많이 발전시켰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심해졌었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렸었다. 그다음에 저임금 저고가 정책, 경제 정책을 세우고서 수출을 통해서 이를 달성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노동 집약적 경공업이 수출을 주도했었고 70년대부터는 중화공업이 경공업을 앞질렀었다. 그리고 재벌이라는 특정 기업 문화가 우리나라에만 대두하게 된다. 각종 계열사를 거느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맨 처음에 현대는 자동차 산업, 건설업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자동차, 조선 이런저런 사업까지 다 거느리게 되죠. 특히 그게 삼성이 제일 심한데 삼성은 전자산업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지만 지금 뭐 신세계, CJ도 원래 삼성 거였었어. CJ 같은 식료품도 건드리게 되고 그래서 재벌들이 동네 구멍가게까지 독점을 하고서 자기들 가족의 이런 이제 이득만을 불리는 그런 회사들로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새마을운동은 유신체제 유지에 이용이 됐었다. 노동운동은 전태일 문신 사건으로 활성화됐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